여러분,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식에게 하시는 그 잔소리, 사랑입니까? 아니면 절교 선언입니까? 제가 만난 68세 박 씨, 40 넘은 대기업 부장 아들에게 아직도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박 씨는 그게 부모의 권위라고 믿었죠. 하지만 박 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아들의 마음 속에선 이미 부모라는 존재가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들은 이제 명절에 안 올 핑계를 찾고 며느리는 시댁 전화라면 진저리를 칩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살 넘으면 부모 자식도 수평관계입니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박 씨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평생 그게 부모라고 배우셨으니까요. 혼내는 게 당연하다고, 봐주는 게 사랑이라고 온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뀔 때입니다. 65세 전후 인생의 황혼기에 자식에게 배신감 느끼며 눈물 흘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 같은 부모님 300분 넘게 만났습니다. 우시는 것도 봤고 화내시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바뀌시는 것도 봤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떠나가게 만드는 착각들. 65세 전후 부모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치명적인 착각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 퍼주는 게 부모 사랑이라는 착각. 두 번째, 자식은 평생 혼내도 된다는 착각. 세 번째는 제가 상담하며 가장 많이 본 착각입니다. 자식이 성공했는데도 외로운 이유입니다. 이걸 듣고 나면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다 퍼주는 게 부모 사랑이라는 착각. 내 몫을 남기지 않았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상담실에 63세 김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자식한테 평생 다 주셨답니다. 대학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 냈습니다. 집까지 사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이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명절에도 안 온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생일에 자녀가 뭐 해줬나요?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읽은 어느 상담 전문가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몫, 아버지 몫을 남겨놔야 한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는 게 부모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공부하다 보니 알겠더군요. 우리 세대 이야기입니다. 5060세대, 특히 65세 넘으신 분들, 자식에게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수치가 있더군요. 우리 세대는 자식에게 8을 주고 나 자신에게는 2밖에 안 남깁니다. 10분의 8입니다. 대학 등록금, 학원비, 결혼 비용, 심지어 집까지 내 노후 자금을 쪼개서 자식에게 다 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밤새 자식 걱정하며 잠 못 이룬 날들. 내 밥 굶어도 자식 먹이던 날들. 그게 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한 가족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있는가를 보고 평가한다. 무슨 뜻이냐? 옛날 우리 아버지들 왜 존중받았을까요? 밥상머리에서 아버지 먼저 수저 드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서열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몫을 남겨놓는 거였습니다. 부모 몫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엄마는 없어도 되는구나. 아버지는 그냥 주는 사람이구나. 화수분의 부작용. 자식들이 배은 망덕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한없이 퍼주는 화수분 역할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작용,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무기력한 자녀가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보호받은 아이는 성인이 돼도 결정을 못합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어느 어머니, 35살 아들이 아직도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물어본답니다. 취직도 결혼도 집도. 그게 무기력입니다. 둘째, 이기적인 자녀가 됩니다. 베푸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제가 들은 사례입니다. 어느 68세 아버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40대 아들, 회사 일 바쁘다고 못 온답니다. 대신 돈만 보냈답니다. 그 부모님이 평생 아들한테 얼마나 퍼줬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아들은 없었습니다. 셋째, 부모를 도구로 봅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없이 퍼주는 부모는 결국 이용당합니다. 듣기 거북하시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다 줬는데 이용당한다고? 하지만 상담 사례들을 보니 맞더군요. 자식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받아왔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공부하며 가장 뼈 아팠던 문장입니다. 배에 닻을 끌어안고 있다가 배가 찢어진다. 무슨 뜻이냐? 자식의 안전을 위해 너무 꽉 잡고 있다. 되려 나 자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 정말 대단합니다.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IMF도 이겨냈습니다. 정말 숭고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그런데 이 끝없이 퍼주는 화수분 역할 하시는 부모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이 한마디입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말 같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의 30년 후를 아십니까? 냉정하게 보십시오. 40 넘은 아들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물어볼 때 기쁘셨습니까? 역시 엄마밖에 없지? 뿌듯하셨습니까? 그거 아들이 무능해진 겁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밥 한 끼도 못 차려 먹는 어른 아이를 만드신 거예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책감이 호구를 만든다. 부모들, 특히 우리 세대 부모들, 죄책감 많으십니다. 맞벌이 하느라 못 봐줬다. 학원 더 보내줄 걸, 용돈 더 줄 걸, 수학여행, 운동화 한 켤레, 새 옷 한 벌.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못해줬던 일만 더 생각나죠. 그 죄책감으로 지금이라도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계가 없어집니다. 자식들은 똑똑합니다. 부모의 죄책감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그 시절 저는 항상 부족했어요. 그때 엄마는 내 옆에 없었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 그래서 이거 해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게 호구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엄마 목, 아빠 몫을 남기는 법. 어느 가족 상담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절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절제가 뭡니까? 경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몫을 남기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첫째, 6대4로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자식에게 팔을 주고
나에게 일을 남겼다면 이제는 자식에게 6, 나에게 4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베풀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플 때 자식한테 말하십시오. 엄마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약 좀 사다 줄 수 있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일주일의 하루는 오롯이 나만의 날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 부모가 존중받는다. 내 시간이 있다는 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든 다 해줄게라는 말, 오늘부터 지우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엄마도 이제 엄마 할 일이 있어. 너도 내일 하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밤 딱 한 개만 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개만 떠올려 보세요. 음악, 산책, 드라마, 뭐든 좋습니다. 그걸 적으십시오. 종이에, 휴대폰에, 어디든. 내일 당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적기만 하세요. 그게 나의 목 찾기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실 겁니다. 상담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부모님들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나 잘못 살았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상담실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부모십니다. 바꾸려 하시니까요. 대부분은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자식이 배은 망덕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니까요. 잠깐 숨 고르십시오. 이제 절반 왔습니다. 두 번째 착각, 더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상담실에서 100명 중 98명이 하는 착각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자식은 평생 혼내도 된다는 착각. 27년 키웠으면 됐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상담실에 68세 김 씨가 오셨습니다. 42살 아들과 사이가 안 좋답니다. 왜냐고요? 혼낼 때마다 전화를 끊어버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혼내시는데요?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아들, 회사에서는 임원입니다. 부하 직원 50명 관리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매일 내립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여전히 혼나는 아들입니다. 한 가족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혼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밖에서도 어깨를 못 핍니다. 아버지한테 계속 혼나던 아들, 회사에서 상사를 만나면 움츠러듭니다. 엄마한테 계속 비난받던 딸은 누군가 비판하면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적 탯줄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연결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본 표현이 있습니다. 심리적 탯줄을 끊는 건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해야 한다. 왜 부모냐고요? 자식은 모릅니다.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부모 역할의 진화. 제가 읽은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나이에 따라 바뀝니다. 0세에서 1세, 부모는 보육자입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시기, 부모는 훈육자입니다. 청소년기, 부모는 상담자입니다. 그럼 성인기에는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가 뭡니까?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수평관계입니다. 제가 15년 상담하며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겁니다. 20살 넘으면 더 이상 위아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동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까?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안 하시죠? 옆집 총각한테 이렇게 말합니까? 너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안 하시죠? 그럼 왜 30살,
40살 넘은 자식한테는 그렇게 말합니까? 자식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상처받습니다. 밖에서는 임원인데 집에서는 여전히 혼나는 아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존중받지 못해서다. 부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식도 똑같습니다. 결국 존중의 문제입니다. 관심 국어를 멈추십시오. 솔직해집시다. 아들, 딸 붙잡고 왜 화내십니까? 진짜 자식이 못나서일까요? 아닙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외치고 계신 거잖아요. 늙은 부모가 다 큰 자식한테 화내는 거. 일종의 관심 구걸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자식한테 감정을 구걸하십니까? 넌 아직 어려. 엄마가 알아서 할게. 40살이 어립니까?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을 아이 취급하면 정말 아이가 됩니다. 40살인데도 엄마가 넌 아직 어려 이러면 그 사람은 정말 40살 아이가 되는 겁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비난입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38살 딸, 엄마한테 명절 전화도 안 한답니다. 왜냐고요? 전화하면 또 잔소리 들으니까. 그 엄마는 억울해합니다. 나는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그런데 딸 입장에서는요, 비난으로 들립니다. 걱정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표현이 비난이면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이래. 비교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관계의 독약이다. 옆집 총각 테스트.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제가 강연을 들으며 배운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식한테 말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옆집 총각한테도 이렇게 말할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자식한테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살이 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 살 좀 빼라. 옆집 총각한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대부분 아니요. 일 겁니다. 그럼 자식한테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요즘 건강은 어때?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나 보구나. 쉽지 않으실 겁니다. 평생 혼내왔는데 갑자기 매너를 지키라니 막상 하려면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남같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식은 남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어른입니다. 남보다 더 존중해야 할 어른입니다. 사랑하니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매일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바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만 하십시오. 알람 맞춰 놓으십시오. 일요일 저녁 7시, 그때 전화합니다. 별일 없니? 밥은 먹었니? 딱 1분입니다. 전화가 어려우면 카톡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7세 되면 집에서 내보내십시오. 보증금 걱정되시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자녀가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살 넘은 자식은 이제는 동료입니다. 옆집 총각 대하듯 매너 있게 대하십시오. 하지만 언젠가 자식 혼내려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딱 3초만 멈추십시오. 옆집 총각한테도 이럴까? 3초만 멈춰도 그 한마디 안 나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돈도 조절하고 거리도 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배신감이 남아있다면 세 번째 착각입니다. 가장 뼈아픈 착각입니다. 제가 15년 상담하며 가장 많이 본 착각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식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실에 오신 분들, 여기서 제일 많이 우십니다. 내 인생은 뭐였나? 이 한마디에 30년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식 성공이 곧 내 성공이라는 착각. 제가 읽은 상담 전문가의 책에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옆집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된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어이가 없더군요. 내 자식인데 무슨 남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이 국회의원 됐습니다. 좋죠?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집 일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담실에 63세 이 씨가 오셨습니다. 아들은 의사입니다. 딸은 변호사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말씀하시더군요. 내 인생은 뭐였나 싶어요. 요즘 너무 외로워요. 왜일까요? 30년 넘게 자식에게만 쏟아부었습니다. 자식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성공했지만 이 씨 자신의 삶은 없었던 겁니다. 불 꺼진 거실의 어머니. 혹시 아들은 강남 아파트에서 장인어른 모시고 식사하는데 정작 어머님은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김치찌개 데워 드시며 홈쇼핑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화기만 쳐다보시죠. 우리 아들이 바빠서 그래. 아니요. 바빠서가 아닙니다. 그 아들의 화려한 인생에 어머니의 자리는 없어서 안 부르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착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에게 팔을 주고 자신에게는 이밖에 안 남긴다고요. 그 이로 뭘 하셨습니까? 밥 먹고 잠자고 그게 다입니다. 나의 취미가 뭐였습니까? 나의 꿈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십니다. 30년, 40년을 자식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한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식이 실패하면 함께 무너집니다. 자식이 성공해도 자신의 삶이 없어 공허합니다. 이 씨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식들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바쁩니다. 각자 인생 삽니다. 이 씨는 남았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나?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세 번째 착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잘 돼야 엄마가 산다. 내가 잘 돼야 아빠가 행복하다. 이 말 자주 하셨죠? 여러분, 이 말이 자식을 죄인 만듭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돼야 엄마가 산다는 말을 평생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럼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를 죽이는 겁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피합니다. 그 무거운 기대가 싫어서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은 별개입니다. 혈연으로 연결돼 있지만 각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자식 인생 삽니다. 나는 내 인생 삽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자식 일입니다. 나는 나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5년 후 나의 꿈.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5년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5년 후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은퇴 준비하며 처음으로 5년 후 제 모습을 그렸습니다. 작은 북카페를 하나 열고 싶더군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 마시고 책 읽는 곳으로.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 동네 서점들을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년 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꿈을 가진 부모를 보며 자식들 마음에 존경심이 생깁니다. 아, 나이 들어도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식한테 강남 아파트 못 물려줬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살아남은 그 도끼와 저력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예순, 일흔쯤 되셨으면 다들 가슴에 대못 하나씩은 받고 사셨잖아요. IMF 때 그 피 말리던 시절 기억나시죠?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자식 새끼들 운동화 한 켤레 사주겠다고 입술 깨물며 버텼던 그 세월 말입니다. 그 저력을 자식한테 말해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우리 집안 피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이 새겨져 있다. 이 엄마가, 이 아빠가 그 세월을 어떻게 뚫고 여기까지 왔는지 봐라. 너도 그 피를 이어받았으니 절대 무너지지 마라.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세금 떼면 사라지는 아파트 한 채보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 뿌리 깊은 자부심.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위대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존중받는 부모입니다.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산다. 너는 내 인생 살아라. 아빠는 아빠대로 열심히 살게. 그게 진짜 독립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5년 후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 있나요? 뭐 하고 있나요? 세 줄만 적으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막연해도 됩니다. 일단 적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 찾기의 시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5세 전후 부모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 착각입니다. 첫째, 다 퍼주는 게 부모 사랑이라는 착각, 다 해줄게라는 말. 그거 자식 사랑 아닙니다. 내 몫을 꼭 남기세요. 자녀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둘째, 내 자식은 평생 혼내도 된다는 착각. 20살 넘으면 수평관계입니다. 이제는 남이라 생각하세요. 말하기 전에 옆집 총각 테스트 떠올리세요. 그리고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자식 성공이 내 성공이라는 착각. 자식 성공은 이제 옆집 일입니다. 박수만 쳐주시고 5년 후 나의 꿈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평생 자식이라는 나무에 물 주느라 정작 본인 뿌리는 말라가는 줄 모르고 사셨잖아요. 자식에 대한 그 지독한 사랑과 집착, 그 아까운 시간과 정성을 이제는 오롯이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지난 5년간 상담실에서 수많은 부모님을 마주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이제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에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깨달음이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자식한테 버럭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밤새 후회하는 평범한 부모 중 한 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먼저 다가가 미안하다 말할 줄 아는 부모가 된 것이죠. 자식 위에 군림하며 가르치려 드는 독재자가 아니라 이제는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면 됩니다. 저와 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말고 당신의 이름 석자를 앞에 딱 두고 5년 뒤 내 모습을 한 줄로 적어 보세요. 그 문장 하나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신 많은 부모님들이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자식의 조연으로 살기엔 당신의 삶이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이제는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갑시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 그게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뒷모습이자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자식도 자식 인생, 나는 내 인생. 그렇게 각자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길입니다. 노후의 삶이란 내 인생의 태양이 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비추는 황금빛 노을이 시작된 것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꼭 나눠주십시오. 당신 이름으로 살아갈 그 눈부신 내일을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